네, 안녕하십니까. 대한뇌전증학회와 함께하는 뇌전증 바로 알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뇌전증의 이해라는 주제로 방송을 하겠습니다. 뇌전증의 개념인데요. 먼저 발작이라고 하는 것은 뇌에서 비정상적인 신호가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어떤 움직임이라든지 어떤 감각 이상을 느끼게 되는 그런 증상입니다. 근데 발작하고 뇌전증이 약간 혼동해서 쓰이기도 하는데요. 뇌전증이란 어떤 질환인지 좀 자세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발작이라는 거하고 경련하고 뇌전증을 굉장히 잘 헷갈리면서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발작은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가 뇌의 기능이라는 거는 뇌세포의 활동에 의해서 이제 나오는데 그 뇌세포의 활동이라는 거는 약간 정기적인 그러한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한 정기적인 작용이 서로 조화를 잘 이뤄서 우리가 정상적인 뇌 활동을 하는 것인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뇌세포가 조화를 좀 깨져서 과흥분하는 상태가 되면은 그것을 발작이라고 합니다. 뇌를 이루는 뇌세포의 어느 부분이 과흥분하게 되는 상태, 그것이 발작인데 이 발작이 어느 부위에서 일어나는 것에 따라서 나타나는 증상이 다릅니다. 감각에 관장하는 부위에서 발작이 일어나면 감각의 이상이 나오는 거고 우리가 움직이는 그런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부위에 나오게 되면은 움직임의 이상이라든가 경직이나 이와 같은 것이 나오고 의식을 관장하는 부분에 나오게 되면은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이와 같은 것을 이제 발작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발작이 운동성 있는 쪽에서 나오게 되면 그것을 경련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이와 같은 이제 발작들이 반복해서 일어날 수 있는 만성적인 상태가 뇌전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발작이 나오는 거는 이것이 하나의 단일 질환이 아니라 원인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저희가 기침을 하게 되면 기침 자체가 병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감기 걸려도 기침을 하고 폐렴에 걸려도 기침을 하고 폐암에 있어도 기침을 하죠. 기침이라는 거는 우리가 호흡기에 문제가 있다는 걸 나타나는 건데 이와 같은 발작이라는 거는 머리에 어떤 기저질환이 있어서 내가 지금 머리에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우리 몸이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거기에 원인이 기저질환에는 굉장히 다양한 것이 있다.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원인이 이와 같은 발작이라는 것이 나오고 이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만성적인 상태가 뇌전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뇌전증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텐데요. 추정이 되는 원인이 하나도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발작이 시작이 됐다. 그럼 그 원인을 좀 생각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원인은 어떤 게 있나요? 사실은 이 뇌전증의 원인을 잘 발견 못하는 경우가 한 50% 돼요. 과거에는 그 원인을 모르게 특발성 뇌전증 또는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뇌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그 원인이 확실한 대사성 질환의 문제가 있다거나 이와 같이 원인이 확실한 게 있는 것을 증상성 뇌전증이라고 그러고요. 뭔가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 확실히 원인이 뭔지는 모르겠을 때 뭔가 있기는 있구나 하지만 확실히 모르겠다 해가지고 잠재성 뇌전증으로 나눴는데요. 요즘에는 어떤 식으로 원인으로서 이걸 분류하냐면 옛날에 원인을 모른다는 것이 최근에는 유전학이라든가 분자생물학이 발전하면서 유전성에 의한 뇌전증이다 이렇게 밝혀지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어떤 기형으로 머리가 만들어졌다든지 아니면 그 어떤 선천성 대사성 질환과 같이 원인이 확실한 옛날에 증상성인 것을 요새는 구조성 또는 대사성 뇌전증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요. 그야말로 원인이 추정 못할 때를 이런 원인 불명으로 이렇게 나누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뇌전증을 보게 되면은 사실은 이 연령에 따라서 나타나는 빈도가 좀 달라요. 원인이 되는 경우가. 그래서 아주 어린 애들, 신생아라든가 그다음에 영아 소아의 연령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뱃속에서 머리가 잘못 만들어지는 경우겠죠. 그래서 유전질환이라거나 또는 우리가 출생 당시에 어떤 어려운 문제를 생기는 저산소성 허혈 뇌병변이라든가 또는 두개 뇌출혈이라든가 이와 같은 것들이 신생아라든가 또는 영아 및 소아에서의 많은 원인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청소년과 성인에 들어서는 상당히 좀 이 뇌전증의 발생이 좀 줄어드는데 하지만 이때 또 많은 경우가 이제 약물을 남용한다든가 이와 같은 경우로 있어 나오는 경우가 많고 나이가 들면서는 이제 소위 퇴행성 뇌질환이라든가 뇌혈관 질환에 의해서 나타나는 뇌전증이 가장 많은 경우가 있겠습니다. 좀 정리해 보면요. 소아 사춘기 초기 성기에는 약간 선천성 유전질환 이걸로 인해서 생기는 뇌전증이 많고 60세 이상 노인 같은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은 약간 뇌혈관 질환과 같은 그런 거는 퇴행성 질환 이것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모든 연령층에 걸쳐 가지고 원인이 되는 경우에는 외상성 중추신경에 감염 뇌종양은 어느 연령대나 공유를 하는데 아무래도 외상이라든가 이와 같은 경우는 좀 청년층이라든가 좀 젊은 노인층에서 좀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뇌전증은 굉장히 희귀한 질환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발표되는 그 연구 보고에 따라 차이가 있긴 않지만 대략 1년에 10만 명당 50에서부터 70명. 적은 숫자가 아니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신생아기하고 나이 들은 연령대, 노인에서 굉장히 많은 분포를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U자 모양의 그러한 발생률이라고 이렇게 보통 도표로 많이 나오고 있죠.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이 소아 연령대가 좀 줄어들고 노인층이 좀 많이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요새 애를 좀 덜 낳는 것도 네. 있고요. 그리고 요새는 신생아학이라든가 또 이와 같은 고위험 임신에 대한 처치가 굉장히 잘 돼서 애들의 머리 손상이라든가 이와 같은 것을 많이 예방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고 뇌전증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인식들이 좋아서 일찍 치료하는 경우가 있어서 좀 소아 연령에서는 좀 줄어드는 관련이 있고요. 노인층에서 늘어나는 경우는 아무래도 요새는 지금 고령까지 많이 사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령층에서의 뇌전증의 발생률이 좀 높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병률을 보면은 보통 유병률이라는 것은 그 시점에서 우리가 환자가 몇 명이 있느냐 그거를 이제 보는 건데 1000명당 4명에서 10명 상당히 이것도 많은 숫자고요. 그럼 뇌전증이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어떤 사람이 생길까를 본다면 아까 원인도 있지만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도 보통 한 100명 중에 한 3명 정도는 일생 중에 한 번 정도 발작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 한 20명이 따라온 다음에 1명 정도가 뇌전증으로 발전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뇌전증이 발작의 증상을 가지고 있는 질환이면 어떤 발작을 했을 때는 이렇게 몸이 다치거나 어떤 사고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발작을 했을 때 뇌전증에서 위험한 상황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경우가 제일 많이 있겠죠. 이제 그런 경우가 대체로 보게 되면은 이제 전신성 발작인 경우가 이제 제일 많이 있겠죠. 그 중에서 우리가 흔히 많이 영화나 이런 데서 매스컴에서 많이 보듯이 넘어져서 몸이 굳어지면서 거품 물고 발작하는 전신 강직 간대성 발작. 이게 강직이라는 몸이 굳어지고 간대라는 거는 팔다리를 규칙적으로 떠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무긴장 발작에서 갑자기 몸에 근력이 빠지면서 쓰러지는 경우 굉장히 위험합니다. 머리 다치기도 굉장히 쉬워서 헬멧 같은 것도 쓰기도 합니다. 몸이 갑자기 굳어지면서 쓰러지는 경우 이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손상의 위험도가 높을 수 있겠죠. 그래서 손상하는 걸 보게 되면은 어디가 골절이 된다든가 특히 머리 부위가 굉장히 많이 다치거든요. 그다음에 열상이 있다든가 멍이 든다든가 그다음에 또 요리하다가 뭐 라면을 끓이다가 갑자기 뭐 뜨거운 물에 데기도 하고 또는 뜨거운 물로 샤워하다가 의식 잃고 쓰러져가지고 화상을 입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이런 환자들에 대해서 예방하려면은 아까 얘기했던 무긴장성 발작이라든가 이런 환자들은 머리에 헬멧을 쓰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화상 같은 걸 예방하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전자레인지 같은 걸 이용해서 좀 요리를 하십시오. 이런 가스레인지보다는 이런 말씀을 하죠. 가장 또 우리가 경계해야 될 거는 익사입니다. 수영을 하다가 익사하는 경우가 많아서 혹시라도 수영을 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안 하면 좋겠지만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동반자가 꼭 옆에 지켜서 보거나 또 수영 강습을 받게 되면 애들 같은 경우에 반드시 옆에서 강사가 꼭 지켜볼 수 있는 거 그러한 상황에서를 꼭 수영 같은 걸 하기를 권유합니다. 뇌전증에서 사망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긴 하거든요. 일반 사람들보다 확실히 높긴 해요. 한 2배 내지 3배 정도 높은 걸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특히 이 뇌전증 자체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환자가 사망할 수 있는 경우가 우리한테는 굉장히 관심이 있고 중요하겠죠. 이 발작이 지속되는 상태가 있습니다. 이걸 뇌전증 지속 상태라고 그러는데 계속 지속되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전신성으로 인한 경우에는 몸이 굳으면서 호흡근이 마비가 되기 때문에 숨을 못 쉬게 되죠. 이러면은 아무래도 환자의 사망의 원인이 될 수가 있겠죠.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그다음에 이와 같이 뇌전증 발작과 동반되는 여러 가지 장기의 합병증이 동반할 수가 있어요. 심장이라든가 폐라든가 콩팥이라든가 이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사망률을 높이는 게 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돌연사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요새 많이 학교에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죠. 그러한 어떤 원인 모르는 돌연사. 그다음에 많이 우울해해요. 청소년이라든가 이런 분들 같은 경우 자기가 이 뇌전증을 앓고 있다는 것에서 굉장히 이제 우울증에 빠지면서 자살하는 경우도 높아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일반인들보다 사망률이 좀 높은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좀 안 만들게 하기 위해서 또 저희가 치료를 열심히 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렇게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